토요일에 만나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항상 이 좋은 영화와 함께 하죠. 이번 주부터는 그냥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그리고 어떤 특정 영화와의 사이에서 녹아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할 영화는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에 개봉했죠. 한국에는 다양성 영화 중에서는 이 관객 흥행에 1위를 했다 하지만은 10만 명도 안 들었습니다. 종이 이달입니다.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의 가쿠다 미소요의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었죠. 이 영화는 일본 국내외에서 31개의 수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영화가 침체기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 이 영화의 주연은 미야자와 리에,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특히 남자분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한 20몇 년 전에 10대 후반의 소녀로서 산타페라는 미국 뉴멕시코 산타페라는 마을에서 누드집을 찍었죠.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이 매우 열광했는데요. 미야자와 리에는 네덜란드계 아버지하고 일본계 어머니하고 혼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야자와 리에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캔들도 일으키고 얼마 전에는 또 이혼도 하고 이랬는데 이 영화에 주연을 함으로써 명배우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소개하는 종이달은 우리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욕망, 소비, 돈, 이 속에서 무엇이 진짜 삶이고 무엇이 가짜 삶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돈에 빠져버린 한 여인의 일탈과 탈출 그리고 종말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단순히 은행에 시간제로 일하던 한 사원이 불륜에 빠지고 또 고액 저금자의 돈을 1억 엔이나 횡령해서 결국 환락적인 생활을 즐기다가 도망을 갔다,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 사랑과 전쟁 수준의 유치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사실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3분의 1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일본이 1989년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서 1990년대에 일본의 부동산 거품, 그리고 일본의 수출 둔화, 이런 부분으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항상 잘 나갈 것 같았던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기업이고 개인이고 은행의 부채를 갚는데 전부 노예가 되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이 하청으로 추락해 갔습니다. 이 영화는 배경이 94년인데요. 일본의 경제 위기가 시작되던 그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유사하게 이 종이달과 비슷한 시기를 다룬 영화 중에는요, 소설 화차, 한국에도 영화가 만들어졌죠. 변영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죠. 이 거대 자본 속에서 소시민들이 소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서 한마디로 검은 늪에 빠져들어서 망가져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차와 종이달은 경제위기 시대의 일본의 어떤 이 소시민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다루었던 그런 어떤 사회성 있는 소설이자 영화이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 미카는 그 미야자와 리에가 맡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카톨릭 어떤 여자 학교에서 성가가 울리고 수녀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동남아시아에 이 재해가 일어나서 난민이 된 사람을 도웁시다. 그래서 1인당 1000엔씩 반 사람 50명이 5만 엔을 거둡니다. 전부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열기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 저거 쓰기에 바쁘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야자와 리에가
모순을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처음에는 10,000원을 꺼내다가 돌아서서 50,000원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 50,000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 지역의 어려운, 그러니까 뭐 태국입니다. 나중에 보면 태국의 어려운 그런 어떤 꼬마들을, 얼굴을 다친 꼬마를 돕는데 냈습니다. 자기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녀가 전부 다 모아놓고 질타를 합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아버지한테서 받았다.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런 모임은 안 하겠다. 모금은 안 하겠다. 리카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자기는 선의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아버지 지갑에서 훔쳐서 그래서 태국에 제일 당한 다친 소년을 돕는데 낸 것이 뭐가 잘못인가. 그런데 사회 관습은, 종교적인 관습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이 스토리가 저는 왜 나오는가 궁금했는데요. 결국 이 영화에서 리카 우메자와입니다. 남편 성을 따서 이제 우메자라 바뀌는데, 리카가 처음에 은행에 이제 이 시간제로 근무하다가 남편이 잘 삽니다. 남편도 큰 회사에 다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남편 시계 하나, 자기 시계 하나, 커플 시계를 사주는데 남편이 싼 시계라 가지고 툭 던지면서 골프나 할 때 차러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서 명품 시계를 사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리카는 가정에서조차도 돈의 권력에 소외되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리카가 일하는 부분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정규직 사원이 되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일본에는 젊은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뭐 60대, 70대, 80대,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한참 활동을 했던 세대들은 엄청난 돈을 집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에 나오기를 귀찮아하는 그런 부유한 노인층을 찾아다니면서 이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받아가 은행에 넣고,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리카가 부유한 노인의 돈을 뭐 2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옵니다. 금융상품을 소개해주고 1차로 넣는 부금, 그러니까 뭐 정기 적금 같은 거겠죠. 그 받아오는데 어느 날 화장품을 사러 이제 백화점에 우연히 들르게 됐습니다. 근데 뭐 화장품이 비쌉니다. 한 48만 원 정도 나와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보니까 한 30만 원밖에 없어서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기한테 지금 부유한 노인한테 받은 돈이 있는데 은행에 넣기 전에 내가 오늘 밤에, 어차피 내일 넣을 거니까 내가 화장품 사는데 이 돈으로 좀 사고 내일 내 돈으로 채워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5만 원짜리를 내고, 그럼 한국 돈으로 50만 원쯤 되죠. 그리고 화장품을 세트를 삽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 순간이 이 리카라는 여자에게는 인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죠. 자,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요, 제 사무실 1층에도 은행이 있는데요, 매일 돈을 봅니다. 그 돈은 사실상 종이죠. 돈에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는데, 돈은 교환 가치로서 돈에 적힌 액면가만큼 가치가 정부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돈이라는 종이 자체는 사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쓰기도 불편한 거죠. 그런 실질적인 사용 가치가 없는 돈에 우리는 모두 다 한마디로 그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 욕망을 추구합니다. 프랑스의 구조학자 기 드보르는 대표적인 구조주의자라고 불리우는데, 그 파노라마 스펙타클 이론에서 이 소비라는 것은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가 더 큰 소비를 갖다가 꿈꾸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는 광고, 전광판, TV, 잡지, 모든 부분이 우리를 보고 소비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필요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부추김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는 결국은 뭡니까? 돈이, 종이라는 돈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을 꿈꾸는 것이 나한테 가능하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욕망이 던지는 환상 속에서 소비를 하려고 꿈꾸다가 인생이 끝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비에서 정말 돈이 많아서 차고 넘치도록 돈을 씁니다. 그래서 매일 명품을 쇼핑해오고 매일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행복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이 지옥입니다. 하루에 열 몇 시간씩을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한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돈은 뭡니까?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욕망이자 환상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나오진 않았는데 원작 소설에서요. 리카의 친구 한 명은 형편이 어려워서 엄청나게 전략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이 석간탑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전략해서 자식을 공부시키려 하는데 자식이 도둑질을 해서 잡혀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가치가 깨지죠. 또 이 사람의 한때 사귀었던 리카가 전 남자친구의 부인은 그냥 매일 카드를 꺼대면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리카,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대비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리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백화점에서 고객 돈에 손을 대서 다음날 채워 넣었지만은 물건을 사는 순간에 한마디로 그 여자가 꿈꾸고 있는 욕망과 일상의 탈출, 쾌락의 이 심지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 이 세일자를 갖다가 한 노인한테 희롱을 당하는 뻔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지독한 노인입니다. 수전노고요. 근데 그 사람의 손자가 와서 막아주는데 이 손자는 저렇게 부자 노인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대학에 학비를 내지 못해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연연합니다. 거기에 동정심을 느꼈다가 이 코다라는 손자하고 리카하고가 이제 불륜관계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리카가 은행 돈을 1,000만 엔을, 그러니까 100만 원 엔이죠. 1,000만 원을 횡령해서 이 학생한테 줍니다. 학비 내라고. 그러면서 이제 횡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학생하고의 불륜관계가 지속되니까 둘이서 일본 최고급 호텔에 3박 4일을 끊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3박 4일 동안 맛봅니다. 마음대로 사고, 그러니까 이 호텔 명품 쇼핑샵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뭐 룸 서비스로 불러서 즐기고, 시계도 고급 시계도 사고 다 합니다. 그 소설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리카가 접하는 3박 4일간 모든 것은 폭신폭신하고 쾌락적이고 안락했다. 그렇죠. 그 소비가 주는 이 포근함,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호텔이나 가게 직원들의 친절, 없는 말까지 해가면서 친절을 베풀죠. 그래서 이 리카는 한마디로 이제 가짜 인성에 맛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외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같이 가자니까 거부하면서 한국에 남겠다면서 이 젊은 애를 데리고 그 일본에 남겠다면서 주말마다 그냥 쾌락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초고급으로요. 그때마다 횡령 액수는 점점 커져갑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 종이다리라는 것은 왜 종이다리냐? 옛날에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요. 사진을 처음 접한 일본 사람들이 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가족 사진이나 단체 사진을 거기 보면 이 종이로 만든 달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나가 마치 달 밑에서 사진이 찍어진 것처럼 그렇게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종이달이라는 말은 결국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또 종이달이라는 말 속에는 일본의 문학에서는 행복했던 한때다. 이런 표현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달이라는 것이 이 여자가 과거에 욕망을 억제당하면서 무미건조하게 살아오던 일상이 가짜였느냐? 안 그러면 남의 돈을 횡령해서 자기 인생의 최대의 쾌락을 맛보는 그 순간이 가짜였느냐?
솔직히 어떤 게 가짜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평생을 지겹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며칠이라도 이 모든 욕망이 주는 쾌락과 소비 자본주의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살다 가겠다. 이런 것이 또 진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문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소설에서 보면 아끼는 사람도 고통스럽고요. 아마 쾌락으로 이렇게 남의 돈을 횡령해서 가는 사람은 이제 끝이 어딜지 모르면서 불안한 부분이 오죠. 근데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제 이 코다라는 젊은 대학생이 또 이 여자를 배신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는 늙은 애인을 버리고 이제 젊은 또 여자와 또 사귀는 거죠. 거기서 충격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화는 불륜도 이 주제가 아니고요. 횡령을 했다라는 범죄도 주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소비하라. 그리고 그 소비가 행복이다. 그리고 쾌락이 행복이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저항해서 사는데 그 저항에 대한 고통과 대가는요. 그렇게 살 가치가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 소설에서는 리카의 친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절제되지 못한 욕망에 빠져서 무리하게 카드를 끌게 되는 또 다른 여자는 완전히 이혼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리카라는 여자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죠. 자, 이제 은행에서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썸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성실한 여자인데요. 은행에서는 리카를 찬양하고 저렇게 좀 영업하라. 자기가 받으면 횡령을 하니까 온갖 어떤 상품을, 없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집이 완전히 위조하는 데입니다. 집에서 상품을 가장한 한마디로 광고 지도 만들고 새로운 노인용 상품이 나왔다. 그리고 은행에 마치 돈을 넣은 것처럼 입금 증명서도 위조해서 갖다 주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노인들 집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통지문들은 중간에서 빼가지고 또 불태우고 정말 열심히 위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이라는 여자가 은행에서 퇴출을 시키려니까 불만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카의 횡령 사실이 은행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의 간부들도 그런 부분을 공개하기에 다들 또 실적을 위조하고 속였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카는 그걸 협박해서 또 당분간 버팁니다. 그런데 횡령 액수가 너무 커져서 은행의 지점장이 얼마냐고 하니까 1억 엔 정도가 됩니다.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이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은행 내부에서 사무실에 받아서 취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썸이라는 이 사실을 적발해낸 동료 은행원도 있죠. 그런데 리카가 일어서서 이 의자로 창문을 깨고 탈출을 해버립니다. 이 여자는 이 영화 속에서 횡령이 속도가 가속될 때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쳇바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요. 횡령 사실이 이제 들통났을 때는 자전거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망을 갈 때는 두 발로 뜁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리카를 바라보는 서미가 바라보는 눈이요. 너도 같이 가자 하니까 부럽게 바라봅니다. 왜? 자기는 평생 일탈하지 않고 그 둘이 대화에 나요. 한 번도 밤을 새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음날 못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자기는 늦잠 자거나 밤을 새우는 것도 못 해봤다. 그러니까 일탈을 안 하고 사회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리카라는 여자는 평범했던 한 주부가 어느 날 은행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횡령 사건과 불륜 사건을 일으키면서 세상에 한번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듯한 영화가 화면이 바뀌면서 태국 치앙마이가 나오면서요. 리카가 거기 나타납니다. 도망을 간 거죠. 해외 도주. 그런데 길거리 노점 과일상이 사과를 떨어뜨리는데 리카가 주우니까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반이 타 있는데 과거에 수녀가 태국에 이 재해를 당한 사람 돕자고 하면서 얼굴이 반이 탔던 그 소년이 자라서 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뜻하는 것은 이 리카가 코다라는 돈 많은 수전노의 손자, 할아버지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손자는
학교를 그만둔다. 그 사람을 자기가 횡령한 돈으로 줍니다. 이렇게 준 부분은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리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은 어쨌든 조그맣게나마 살아남아서 노점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카가 이제 이 시장에 군중 속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에서 영화는 끝나는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스릴러로 분류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음악이나 음악 효과가 리카가 횡령을 할 때마다 심장 소리가 쿵쿵쿵쿵 계속 나고요. 자전거 쳇바퀴가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횡령 의수가 늘어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rum이 건조한 미야자와 리의 표정 속에서 한마디로 우리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규범을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근데 속으로는 다 욕망을 꿈꾸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무모한 욕망을 잡으려고 그 욕망에 도전하다가 돈 때문에 인생이 파멸이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금융위기 때 일본 사회를 생각하면 이 영화가 시대 배경을 놓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위기 때 일본 사람들 아마 한 3분의 1은 사놨던 부동산이 꺼지고 금융상품이 망가지면서 일본의 그 버블 붕괴 이후에 20년을 고생을 하고 일본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7, 8, 6, 7, 80년대 모든 일본 사람들이 돈이라는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항상 일본 사회가 잘 돼갈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경만 팔면 미국을 사고 일본에 황궁이 있는 조그만 그 주변 지역만 팔면 뉴욕도 산다 이랬는데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은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 시대 때 나온 것이 화차라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다리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달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무의미한 가짜였다. 즉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도 가짜일 수 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무엇이냐? 전략하고 아끼면서 그 시대가 규정하는 법대로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냐? 그 이면에는요. 솔직히 거기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리카가 찾아가는 부유한 부부는 남편이 BMW가 새로 나올 때마다 매번 사줍니다. 그러니까 BMW의 단추가 바뀔 때마다 남편은 나한테 BMW를 사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돈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크고 남편이 가난한 사람도 아닌데 횡령하게 된 것은 저런 사람들의 돈을 내가 횡령해서 학비도 못 내는 가난한 대학생에게 돈을 좀 주고 학자금 대출빚을 갚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 출신 회사 이런 데 쫓기는 부분을 들어주는 것이 도대체 내가 도덕적으로 뭔 잘못이냐. 자, 이 여자의 어릴 때로 돌아갑니다. 여자 소학교를 다닐 때 재해를 당한 외국 소년을 돕기 위해서 다 돈을 내기로 약속을 해서 매달 1,000엔씩 내기로 했는데 한두 달 내다가 나머지는 다 안 냅니다. 이 붕괴했죠. 정의감이 있으니까요. 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 애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 근데 학생이니까 낼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서 10,000원을 해가다가 애랑 우리 방거 다 내자 해서 50,000원을 들고 놓습니다. 그래서 50,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냈습니다. 근데 수녀 선생이 아주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망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따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고 우리 아버지 돈이 많은데 그게 뭔 문제냐. 자, 이 소설이 던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금융자본주의입니다. 없는 사람은 규범에 따라서 최소한의 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솔직히 말하면 권력과 재벌과 그 다음에 상품 자본주의, 소비 자본주의가 자극하는 욕망에 유혹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나서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사라! 세일해준다. 세일 자체도 가짜였지만은 소비 욕망을 부추깁니다. 자, 돈은 주지 않으면서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백화점들 고민에 빠졌답니다. 사람들이 돈 얼마 없는데 이번에 와서 다 사버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세일을 해도 먹혀들지도 않을 거고 살 돈도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지금 당겨서 세일했다는 겁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면요. 종이달이 가르치는 가짜 욕망이
누가 그 가짜 욕망을 부추기느냐. 그리고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생겼습니까? 원본이 1,000원이라 그러면 그들을 가지고 튀겨서 1,000원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금융투기 자본가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온갖 금융 그걸 바탕으로 ABS, MBS 같은 부동산 담보부 정권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그걸 갖고 또 보험 같은 CDS, 신용부도 스왑을 만들고 이러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튀겨먹어서 한국의 거제도에 사는 할머니들도 그런 상품을 샀다가 쪽박 차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자, 제도라는 것은요, 미국 정부가 보장해준 칼등 도둑놈들, 월가 자본가들이 내용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바탕이 뭔지도 모르는 금융상품을 한국의 시골 할머니들한테도 팔아먹으면서 회사는 망해도 엄청난 돈들을 다 챙겨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나 국가가 욕망을 자극하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한마디로 이 금융 자본주의에 도전을 한 거죠. 은행에서 횡령을 해서. 그리고 그 욕망의 끝까지 한번 가보다가 이제 추락해서 멀리 사라지는 게 이 종이달의 내용입니다. 자,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서 아끼고 아껴서 그야말로 저금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안 그러면 정말 내 능력에 부족 넘치게 일탈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일탈은 옳지 않다고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범죄죠. 그런데 누가 더 진짜 삶을 사는가? 리카가 그런가? 안 그러면 아끼다가 아들이 도둑질한 그 친구가 진짜인가? 안 그러면 막 카드를 끌고 대다가 파멸당하는 친구가 진짜인가? 그래서 답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 이 지금 세상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또 사회가 부추기는 욕망. 사회는요, 성실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법을 지키면서 저축을 하면서 정의롭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조이팔이나 또 유병헌 사태에서 보면요, 그렇게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아서 모아서 1, 2억 모은 돈을 정치권과 결탁된 대형 사기범들이 다 털어먹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법체계가 전혀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 뒤에 도둑질을 해먹는 거대한 권력은 꼬리를 자르면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은 재벌이나 대기업을 보고 모든 상품들을 우리 보고 사라고 부추깁니다. 자, 한편으로는 법 지켜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욕망을 자극하고 한편으로는 그 욕망을 갖다가 부추겨서 사기를 치는 놈을 잡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뒤를 봐준 놈은 숨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사회가요, 저는 종이달 같은 가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뭐 어제 방송하면서 왜 제 방송 좀 열심히 안 보느냐고 좀 어제 하소연도 하고 흥분도 좀 했는데요. 제가 유료화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방송이 한마디로 종이달처럼 가짜가 아닌 진짜 방송이 되도록 좀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변에 좀 전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종이달 영화는요, IPTV나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꼭 좀 보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자꾸 미야자와리의 얼굴을 보면서 과거에 누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누드 볼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배드신이 한 서너 번 나오는데요. 뭐 볼만한 배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싹 접어버리고 미야자와리에는 있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본 용감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